371년의 겨울은 고구려 역사에서 가장 어둡고 길게 기억된 계절이었다. 그해의 한기는 유난히 매서웠고 압록강 너머 백제의 움직임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고구려의 심장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백제 근초고왕은 이미 서해안 일대를 장악하며 고구려 남쪽 국경을 압박했고 치밀한 전술로 고구려의 군사들을 몰아붙였다. 그 중심에서 고구려의 왕 고구건왕은 오로지 한 가지 결심만 품고 있었다. 왕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나라가 무너진다는 절박함. 그는 갑옷을 걸치고 신하들의 만류를 뒤로한 채 전장으로 향했다. 고구려의 왕이 직접 군사를 지휘하는 모습은 백성들에게 용기였지만 동시에 그만큼 나라가 위기에 빠졌다는 신호이기도 했다. 전투는 예상보다 거칠었다. 백제군은 고구려가 익숙지 않은 방식의 기동전을 펼쳤고 주요 지형을 빠르게 장악하며 진격해왔다. 고구건왕은 전열을 정비하려 했지만 이미 백제의 군세가 주변을 압박하고 있었다. 그 순간 한 줄기 화살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왔다. 왕의 투구를 스치고 이어진 두 번째 화살이 왕의 가슴에 명중했다. 고구건왕은 말에서 떨어지며 마지막 숨을 내쉬었고 그 자리에서 고구려의 국군도 함께 흔들렸다. 전장에 울려 퍼진 왕의 추락 소식은 순식간에 북쪽까지 퍼졌다. 왕이 전사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군사적 패배가 아니라 국가의 근본이 흔들리는 대사건이었다. 왕권을 기반으로 돌아가던 국가체계는 머리 없는 몸처럼 혼란에 빠졌다. 진정할 겨를도 없이 조정은 사방에서 쏟아지는 보고와 갈등에 휘말렸다. 백제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었고 국경은 허술해졌다. 귀족들은 군사권을 스스로 장악하려 했고 각 부족은 의심과 경계심으로 서로를 견제했다. 왕이 사라진 고구려는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혼란으로 더 깊이 흔들리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누구에게도 기회를 주지 않았다. 단 하나, 새로운 왕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런 혼란의 중심에서 왕위에 오른 인물이 바로 소수림 왕이었다. 그는 왕좌에 앉는 순간 눈앞의 현실을 정확히 보았다. 전쟁을 할 수 있는 체제는 무너져 있었고 국토는 방어조차 어려웠으며 내부는 분열되어 있었다. 고구려는 더 이상 왕국으로서 기능하고 있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 많은 이들은 폭수전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구건왕의 죽음을 그저 패배로 끝낼 수 없다는 감정적 요구는 조정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그러나 소수림왕은 누구보다 냉정했다. 감정과 폭수로 움직일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전쟁 준비를 명령하지 않았다. 군사 재정비도 아직 미뤘다. 대신 그는 이전 어떤 고구려의 왕도 내리지 않았던 결정을 내린다. 전쟁이 아니라 국가를 다시 만든다. 칼보다 제도를 선택한 결정. 이것이 소수림왕 시대의 시작이었다. 소수림왕의 첫 번째 선택은 전쟁이 아닌 정신의 개혁이었다. 그것은 372년 전진에서 온 한 명의 승려가 고구려 북쪽 국경에 도착하는 순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의 이름은 순도. 그는 단순한 승려가 아니었다. 전진의 황제가 직접 보낸 사절이자 동아시아에서 급격히 퍼져나가던 새로운 정신세계의 상징이었다. 불교. 인간의 삶과 마음을 다스리고 혼란을 안정시키는 철학. 무엇보다 왕권을 공고히 하는데 매우 유용한 사상. 소수림왕은 순도를 맞이하며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결정을 한다. 고구려의 불교를 공식 도입하는 것이다. 고구려는 오랫동안 샤머니즘과 각 부족의 전통적 신앙이 섞여 있던 사회였다. 지역마다 믿는 신도 달랐고 제사를 주관하는 세력도 귀족마다 달랐다. 이러한 분산된 신앙 체계는 왕을 중심으로 한 통일된 사상 구조를 만들어내기 어렵게 만들었다. 하지만 불교는 달랐다. 명확한 교리와 규범이 있었고 수행과 질서를 강조했다. 무엇보다 왕과 국가의 보호를 신성한 업으로 보는 관념은 왕권을 신성화하는 데 최적이었다. 소수림왕은 이 점을 정확히 파악했다. 그는 불교를 단순한 신앙이 아니라 국가 통합의 도구로 삼았다. 순도가 궁정에 입궐하자마자 소수림왕은 불교를 국교적 위치에 올려놓는다. 사찰이 건립되고 불교 의식이 도입되며 고구려 지배층에게 불교는 빠르게 스며들기 시작했다. 귀족들은 왕이 인정한 종교를 통해 왕에 대한 충성의 새로운 기준을 체감했다. 더 이상 부족별 신앙이 아니라 고구려라는 국가를 중심으로 한 사상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불교는 백성들에게도 새로운 질서를 제시했다.
전란과 혼란 속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철학은 백성들의 불만과 불안을 잠재웠다. 왕이 마련한 정신적 구심점은 백성들에게 왕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다는 신뢰를 주었다. 소수림 왕의 이 결정은 전쟁보다 더 큰 변화를 가져왔다. 정신이 없으면 몸은 흔들린다. 사상이 없으면 국가는 흩어진다. 소수림 왕은 바로 그 핵심을 건드린 것이다. 이 개혁은 훗날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이 대제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정신적 기반이 된다. 자신감, 통일된 가치관, 그리고 왕권에 대한 신성한 인정. 이 모든 것이 불교 도입에서 시작되었다. 소수림 왕은 정신을 세웠다. 그리고 다음으로 선택한 것은 지식이었다. 그는 바로 같은 해 태학을 설립한다. 이는 고구려 최초의 중앙교육기관이자 동아시아에서 손꼽히는 조기 국가교육 시스템이었다. 태학은 단순히 젊은 귀족들이 공부하는 곳이 아니었다. 그곳은 미래의 관료를 양성하는 훈련장, 그리고 고구려의 운영체제를 통일시키는 핵심 공간이었다. 당시 고구려는 중앙집권 국가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각 부족과 귀족이 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었다. 어떤 지역은 중앙의 명령을 잘 따랐지만 어떤 지역은 자체적인 관습법과 전통으로 운영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의 효율적인 운영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소수림 왕은 이를 바꾸기 위해 태학을 설립했다. 태학의 커리큘럼은 고구려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국가 운영, 예법, 군사, 문자, 행정문서 작성법까지 모든 내용이 포함되었다. 즉 왕 중심의 국가체제를 운영할 수 있는 국가 인재를 직접 길러내는 기관이었다. 태학 출신의 인재들은 시간이 흐르며 고구려 곳곳에 배치되었다. 이들은 더 이상 부족 출신이 아니라 국가가 길러낸 관료라는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것은 고구려 역사에서 이전에 없던 변화였다. 왕이 직접 양성한 관료 집단, 이는 곧 왕권 강화로 이어졌고 고구려는 처음으로 체계적 행정 능력을 갖추기 시작했다. 소수림 왕은 전쟁이 아닌 제도를 통해 고구려를 강화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이 결정은 후세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광개토대왕이 수많은 정복 전쟁을 펼칠 수 있었던 이유, 장수왕이 남쪽으로 천도하며 전략적으로 국가를 확장할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의 뒤에는 언제나 태학 출신의 관료들이 있었고 그들이 만든 문서와 전략이 있었다. 전쟁은 군사력으로 싸우지만 제국은 행정력으로 유지된다. 소수림 왕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깨달았고 그가 마련한 태학은 고구려가 제국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사상과 교육을 세운 소수림 왕은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근본적인 개혁에 나선다. 373년 그는 고구려 최초의 성문법, 곧 율령을 반포한다. 율령은 단순한 규정 모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구려라는 국가의 뼈대를 만들기 위한 결정적 조치였다. 율령이 반포되기 전까지 고구려는 지역별로 관습법이 모두 달랐다. 어떤 지역에서는 같은 죄가 사형이었고 다른 지역에서는 벌금으로 끝나기도 했다. 행정체계 역시 귀족의 판단에 좌우되었고 군사 동원도 때로는 협상과 타협을 필요로 했다. 하지만 율령의 등장으로 이 모든 구조가 뒤집혔다. 왕을 중심으로 한 통일된 법이 만들어졌고 모든 지역과 백성이 따라야 할 명확한 기준이 생겼다. 군사체계는 더 효율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군대 동원은 이제 왕의 명령 아래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전쟁 준비는 지역별 약속이 아니라 국가적 시스템이 되었다. 행정체계 또한 눈에 띄게 정비되었다. 지방 관리들에게 맡겨졌던 재판과 행정은 법률을 기반으로 일관된 기준을 유지하게 되었고 문서 행정의 역할 역시 강화되었다. 율령 제정은 고구려가 고대 국가에서 중앙집권 국가로 넘어가는 상징적인 순간이었다. 불교는 정신을 세웠고 태학은 인재를 세웠으며 율령은 국가의 근본을 세웠다. 소수림 왕의 개혁은 번개처럼 빠르지 않았다. 그것은 깊고 무거우며 천천히 그러나 견고하게 나라의 체질을 바꿔나갔다. 그가 만든 제도 개혁은 군사적 승리보다 오래 남았다. 백제의 위협은 잠시였지만 그가 만든 국가체제는 수백 년 동안 고구려의 기둥이 되었다. 373년의 율령 반포는 고구려를 제국의 토대 위에 올려놓은 마지막 퍼즐이었다. 소수림 왕은 영토를 넓히지 않았다. 대규모 원정도 없었다. 화려한 전쟁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업적은 고구려의 국력 가장 깊은 뿌리에 자리했다.
그가 만든 개혁은 단 한 번의 전쟁보다 더 크고 어떠한 정복보다 더 오래 지속되었다. 그의 개혁이 끝난 지 수십 년 뒤 고구려는 역대 최강의 왕들을 배출한다. 광개토대왕. 폭풍처럼 대륙을 누비며 영토를 크게 확장한 정복 군주. 그가 공격한 지역은 64개, 정복한 성은 1000개가 넘었고 고구려는 동북아 최강의 자리로 올라선다. 장수왕. 광개토대왕의 아들이자 고구려의 국력을 완전히 체계화한 왕. 그는 수도를 남쪽의 평양으로 옮기며 국가를 새로운 단계로 이끌었다. 그의 통치 기간은 무려 79년, 동아시아 최고 장기 집권 왕이었다. 이 두 왕이 펼친 엄청난 업적 뒤에는 항상 한 명의 왕이 남긴 기반이 있었다. 소수림왕. 그가 만든 사상, 교육, 법률의 틀은 고구려를 하나의 문명 국가로 만들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전쟁에서 이긴 뒤 그 영토를 유지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었다. 역사는 그를 이렇게 평가한다. 소수림왕은 고구려의 땅을 넓히지 않았지만 고구려의 그릇을 넓혔다. 그릇이 크면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다. 그릇이 단단하면 쉽게 깨지지 않는다. 그릇이 깊으면 오랫동안 흔들리지 않는다. 광개토대왕이 칼을 휘두를 때, 장수왕이 제국을 설계할 때 그들의 뒤에는 언제나 소수림왕이 만든 기반이 있었다. 그는 혼란 속에서 칼을 들지 않았고 분노 속에서도 성급하게 복수를 명령하지 않았다. 그는 국가라는 거대한 구조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가장 어려운 길, 가장 보이지 않는 길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길은 고구려를 다시 일으켰고 동북아를 뒤흔든 제국의 출발점이 되었다.